생생경제.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공무원 연금 국민 대타협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야가 추천한 연사를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활동 종료 이틀 앞둔 공무원 연금 국민 대타협 기구 논란의 핵심은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가 3개월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개혁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단일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계속 2달 동안 움직임이 없다가 이달 들어서는 거의 매일 회의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안들은 거의 나왔습니다. 어제 그 야당안이 나왔죠. 야당안이 나왔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 더 구체화된 그런 내용까지도 발표가 됐고요. 여당안도 있고 정부안도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는 강렬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인지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다른 두 전문가분들을 차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사회보장 학회장이신 한신대 경제대학장 배준호 교수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3개월 동안 활동했던 국민 대타협 기구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됐어요. 네.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전격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가능성은 낮다. 네. 예. 근데 지금 그 보면은 교수님께서는요. 네. 지난 2월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전문가로 공무원연금 공청회에 참석을 하신 바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정연 측이 내놓은 어제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그때 제가 새정치연합 추천으로 나가긴 했는데요. 예. 아마도 그 뒷사정을 물어보니까 그 공무원 단체 네. 노조 측에서 아마 추천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새정치연합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다만 그 새정치연합이 어저께 또 그동안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만 준비하고 있던 안을 전격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비판이 많죠. 둘이 뭉실한 아니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지금 현행의 그 부담률이 7%인데 7%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했고 지급률은 현행의 1.9%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했었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책임 있는 당이 물론 그 구체적인 전문가 뭐 또 추계할 수 있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안을 내놓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제1야당이 내놓은 안치고는 조금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는 그게 좀 밝혀졌어요. 그래서 알파는 2%포인트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9%까지 지급률을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 네. 지급률에서 그 뺀다는 베타 값은 0.2%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하는 바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을 가지고도 네. 한 10년 후엔 또다시 계획을 논의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예. 우리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안은 이제 새누리보다 조금 더 느슨한 안이죠. 예. 그래서 뭐 공무원 단체들의 지지도 이렇게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네. 우리 새정치연합도 안을 내놨으면 싶어요. 정부의 부담 부분. 그렇죠. 거기에 예. 대해서는 아무 이런 방법 언급이 없이 그냥 공무원들의 부담 더 내고 덜 받아라. 네. 이런 얘기만 하지 정부가 얼마만큼 더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왜 안 했을까요? 글쎄요. 뭐 자연스럽게 나머지 적자는 정부가 다 부담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는 거죠. 미래의 국민들의 부담으로. 그렇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는 거는 거의 산수에 가깝잖아요. 문제는 예. 그 새정치연합처럼 빼고 네. 지금처럼 뭐 연금을 덜 받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뭐 2%포인트를 더 낸다 한들 네. 이게 또 10년 지나면 또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말 책임 있는 대타협 기구 또 책임 있는 특위라면 정부 부담도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고 명확히 얘기를 해서 네. 뭐 인사혁신처라든가 기획재정부에 보장을 받아내야만 그래야면 공무원들도 안심하고 네. 앞으로는 이번 계획에 임하면 찬성하면 앞으로 20년, 30년 계획 없이 이대로 가겠구나 하는 안심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게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 안에 혹시 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그 기능이 충분히 설명이 되나요? 그런데 뭐 지금 공무원 노조가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왜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이 직역연금이라 그래서 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사회보장 성격의 연금이 있긴 하죠. 그래서 재분배를 하려면 국민 모두랑 재분배를 해야지 네. 공무원 안에서 끼리끼리 갖는 것은 재분배가 아니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네. 새누리당 안도 이제 소득 재분배가 있고 네. 새정치연합도 뭐 소득 재분배를 넣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은 오히려 급여 상한을 설정한다든가 네.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전공로 측의 입장은 무엇일지도 좀 궁금한데 네. 일단 어제 발표를 했더니 야당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반대 입장으로는 보이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공무원연금 계획이 다시 논의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보장을 받아낼 수 있는 안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더 내고 덜 받으라 한들 네. 그걸로 이게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노조는. 그러면 야당 측에서 지금 내놓을 때 더 넣었어야지 되는 것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충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그렇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정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방법까지도 넣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뭐 그동안 뭐 공무원 노조랑 입장을 같이 해온 것처럼 예. 행동을 해왔다면 네. 자연스럽게 지금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네. 또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의 부담을 명확히 요구를 해야죠. 정부의 부담을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네. 않으면 또 정부가 광고하듯이 뭐 하루에 적자다. 네. 이건 당 정부가 해야 될 부담을 엉뚱하게
호도하는 광고였거든요. 네. 지금 그런 이제 광고를 안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예. 그런 숫자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있을 텐데 공무원 연금 개혁 이 포인트만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그동안 어느 공무원 연금 개혁보다 가장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개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험료 더 내고 그대 깎는 거에 덧붙여서 이 제도를 한번 바꾸면 적어도 길게 계획을 논의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확실하게 방향성 있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월 공무원연금 공청회에서요. 이번에는 여당 측의 추천 전문가로 참석을 하신 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 대타협기구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합의안 도출될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이틀 동안에, 지금까지도 못한 거 이틀 동안에 합의 도출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역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네.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당은 어쨌든 굉장히 빨리 합의안 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야당보다는. 예. 그리고 야당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좌고우면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제 처음에 이제 야당안이 나왔을 때는 이 야당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7% 플러스 알파. 그러면서 예. 처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걸 예. 떠나서 처음에 급여 승률을 지금 1.9를 1.45까지도 볼 수도 있다,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게 언론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면 그래도 재정 불안정 요인이 있지만 상당히 새누리당과 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부분이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어제 언론 인터뷰할 때는 재정 불안정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여태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야당이.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또 발표된 거 보면 1.45라고 그러던 게 이제 1.7로 올라갔거든요. 지급률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지급률이요? 예. 그래서 그런 안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금까지 시간을 그렇게 끌면서 이 정도 안밖에 못 냈냐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연합안하고 새누리당안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틀이라는 그 짧은 기간 내에 합의 도출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 오늘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게 된 것은 지급률을 더 많이 낮췄던 게 이제 어제 예상하셨던 거고, 오늘은 지급률이 조금 더 덜 된 거죠. 네. 예. 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덜 깎는 거죠. 덜 네네. 깎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설명을 조금 좀 더 드릴까요? 예. 지금 이제 여태까지 공무원 노조나 또 야당에서는 여당의 안은 이건 공적연금이기를 포기한 안이다, 그러니까 용돈연금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안의 장점은 적어도 공무원연금 측면에서 보면 재정 안정화 강도는 높다는 겁니다. 어떤 그래서 걸로 재정이 안정하게 되는 거죠? 급여 승률이라고 해갖고 1년 재직기간당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급여 승률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그게 1.9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당 안에서는 재직자의 경우는 내년부터 1.35에서 점진적으로 1.25까지 떨어뜨리고, 네. 네. 그다음에 신규 입직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같은 1로 내리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이제 보상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1.25 지급 승률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가 20%입니다. 보험료가. 예. 지금 현재 공무원이 7% 부담하고 정부가 7% 부담해서 14%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3%포인트씩 합해서 6%포인트를 올려서 20%를 하면 장기적으로 1.25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급여 네. 승률을.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제 다른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 측면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야당안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은 지금 7%에서 9%로 2%포인트 올리니까 합하면 네. 18%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급률은 1.7 정도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급률을 1.7 정도 하려 그러면 보험료를 최소한 27% 이상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아주 박하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야당안은 재정 안정을 한다고 하지만
개혁한 후에도 보험료를 9%포인트 이상 질게 걷는 안입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이 정도 재정 안정화 조치밖에 못한다 그랬을 때는 불과 몇 년도 안 가서 또 만약 이런 안들이 뭐 받아들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받아들여서 개혁이 실행이 옮겨진다 그래도 뭐 우리 2009년에 개혁했다 그러고 그때 잘했다 그러는데 몇 년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좀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또 시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할 때 고통스럽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이제 뭐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네. 만약에 오늘 나온 안대로라면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당 안에서는 그 공무원의 그 부담률을 10% 네. 까지로 올리고 지급률은 1.25%까지로 낮추는 그런 고통을 더 감내를 하는데 네. 야당안은 그것보다는 조금 고통을 덜 분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다시 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불완전한 안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네. 근데 이른바 그 김태일 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여당 안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 지금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뭐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네. 이제 뭐 많은 비판들이 뭐 재정 안정화를 한다면서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은 포기하고 너무 재정 안정화만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에서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김태일 교수 안이라는 건 네. 미국에서 이제 1987년 그러니까 예. 개혁할 때 그 공무원연금을 우리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내는 대신에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 유인을 제공하는 조치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바로 김태일안처럼 정부가 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공무원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기가 좀 노력해서 노후소득 깎인 거, 연금 깎인 거 좀 보충하라. 이런 취지의 안이 통과돼서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노후 보장에 조금 방점을 둔 거죠. 네네. 그래서 돈은 조금 정부가 더 들더라도 네. 정부가 좀 도와줄 테니 예. 정부가 예전처럼은 사회 환경이 바뀌어서 예전처럼은 후하게 못하지만 또 공무원 많이 깎였으니까 정부가 네. 돈이 들더라도 조금 도와줄 테니 공무원들도 노력해서 노후 소득원을 좀 더 확대시켜라. 뭐 이런 네. 취지의 안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뭐 여당안, 야당안, 정부안 다 나왔어요. 이제 펜은 다 깠는데 네. 어떻게 해야지 단일 개혁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언론에도 보도되는 거는 여당은 구조개혁 아니고 이제 체계의 근본들을 바꾸는 거고 네. 야당은 모수개혁이라 그래서 보험료가 받는 걸 조금 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두 개가 차이 나는 안으로 이제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린 게요. 구조개혁이든 모수개혁이든 제대로 강도 있게 하면 네. 두 개혁 안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모수개혁을 한다 그래도 야당에서요. 제가 어제 나올 때만 해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건 뭐냐면 네. 고통스럽더라도 좀 더 이제 좀 깎고 뭐 그러면 이 구조개혁 안 하고 이게 큰 차이가 결과적으로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예. 되면 그 뒤부터는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서 네. 나름대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제가 좀 어떻게 좀 줄이는 노력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하여튼 뭔가,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뭔가 결정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갈 것 같이 예상을 하세요? 뭐 지금까지 공무원 개혁 논의가 나왔을 때부터 얘기가 국민연금을 너무 깎았으니까 네. 공무원연금이 높아 보이는 거지 국민연금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연금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평준화니까 국민연금 40%를 50%로 올리고 예. 공무원연금도 좀 적당히 조금만 깎자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새누리당은 뭐 많이 깎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까지만 해도 야당은 좀 많이 깎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상당히 원위치 됐는데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추측인데요. 어제 야당 안이 나온 뒤에 공무원 노조에서 지금 야당 당사를 점거했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야당도 예전에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굉장히 힘든 개혁도 해봤고 여러 가지 네. 개혁 문제를 논의를 해본 어떤 정권을 잡았던 정당이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뭐 공무원 노조는 계속
노소득 보장의 적절성점을 계속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집은 안 걸 것 같은데 예. 뭐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야당에서 여당보다는 좀 더 노조하고 대하기가 쉬우니까요. 우리 상황이 사회경제적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노조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속으로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2588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뉴스 뒤집기와 인물로 보는 한국경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했죠. 2014년 국민계정 잠정치, 그러니까 국민총소득 뭐 이런 얘기 나왔었던 건데요. 이거 자세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인물로 보는 한국경제에서는 최근 타계한 6.25 전쟁 이후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분입니다. 고 송인상 부흥부 장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나 또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스텔스 통장입니다. 요즘엔 아내나 남편 몰래 은행에서 스텔스 통장을 만들어 따로 돈을 넣어두는 직장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스텔스 통장은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안 되고 당사자가 직접 은행에 가야만 거래가 되도록 만든 건데요.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아 존재를 알 수 없는 최신 전투기 스텔스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는 보이스피싱이 워낙 심하니까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만든 비밀 통장인데요. 이게 직장인들 사이에 비자금을 보관하기 좋다고 소문이 퍼졌죠. 배우자와 공인인증서를 공유하더라도 드러나지 않고 옛날처럼 책 사이나 책상 서랍에 넣었다가 들킬 열매도 없으니까요. 시중은행의 계좌가 13만 개가 넘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국은행이 2014년 국민계정 잠정치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네. 보통은 기사들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8,000 불이다. 아직도 네. 3만 불이 안 됐다. 뭐 이걸로 많이들 제목을 잡았는데 어떤 네. 걸 좀 유심히 보셨나요? 네, 이제 그 개괄적인 거는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세부적인 걸 봤는데요. 첫 번째로 한 4가지 정도,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계저축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 좋은 실효 아니냐. 예. 이제 그동안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반대에 있는 그 가계저축률이 뚝뚝 떨어져 왔는데 최근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때 4.9%인데 2013년에 4.9%인데 지난해 때 6.1%로 높아졌으니까 네.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게 그 소비 성향 요즘에 낮아진 거 소비 이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환영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지갑을 닫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인 거죠. 그렇죠. 네. 지갑을 닫겠다는 의지를 지금 가계가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고요. 나머지 3개를 짧게 말씀드리면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죠.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2.3%인데 그 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IT 산업인데 IT 산업 성장률도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렇군요. 2013년에 비해. 예. 그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설비 투자 증가세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건 아마 설비 투자라는 게 이게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주기가 있고 또 뭐 조육과 이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저축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 써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정말 분명히 보인 거잖아요. 예. 근데 소비가 그러니까, 안 늘어나면 경기는 살아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률이 늘고 뭐 소비도 늘고 이제 성장이 잘 돼서요. 제일 좋은 거죠. 저축률도 늘고 소비도 늘고 그러면서 흑자 가구도 뭐 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순환하면 그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렇죠.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고 그러면 지금 소비 성향이 떨어지면서 이게 그 흑자 가구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흑자 가구가 많이 늘고 있단 말은 소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저축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 쓰는 데는 가계가 갖고 있는 부채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부채 부분도 그렇죠. 부채 부분이 이제 늘기 때문에 미래가 더 걱정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비를 더 안 하는 거죠. 가계 부채로 인해서 이 가계의 손실은 어느 정도로 나타났나요? 이 손실액은 이제 한국은행 그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네. 2000년에 비해서 우리가 가계부채가 늘어서 그로 인한 이자 손실 그게 한 30조 원 이상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가계부채가 늘게 되면 저축을 못하니까 거기서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빚을 내니까 손실이 나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자를 합치면 그게 한 30조 원 정도 해마다 그렇게 소득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은 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수출 줄어든 거는 IT 부분의 수출이 줄어든 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IT 부분 수출 증가율이 2013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특히 휴대폰,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20% 이하로 지금 지난 4분기 때 지금 떨어진 거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뭐 IT 시장이 바로 붕괴한 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4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 수출 둔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제조업은 어땠나요? 제조업 성장률을 보면 IT 쪽과 BIT 쪽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BIT 쪽은 오히려 성장을 더 많이 했더군요. 그래서 뭐 자동차나 이쪽은 그래도 2013년보다는 성장이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IT 부분에서 워낙 이 성장률이 둔화돼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IT 제조업의 그 비중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IT 제조업은 성장을 못했지만 BIT에서 상당히 선전해서 제조업 성장률은 4%로 2013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럼 서비스업은 좀 안 좋았나요? 어떤가요? 서비스업은 2013년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네. 큰 차이가 없었는데 특히 뭐 두드러진 부분은 보건복지 쪽에 예. 그쪽은 뭐 지금 복지가 상당히 늘어가기 때문에 그쪽 성장률이 7.5%였고 금융 부분 금융 부분은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가게는 힘들어하는데 금융보험 쪽의 성장률은 5.7%로 상당히 높았고요.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음식 숙박업 성장률은 네. 1.3%로 최하를 기록했는데요. 뭐 굉장히 그건 마음이 아픈 일인데 2012년, 13년, 14년 계속해서 굉장히 저조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반증해 준다 하겠습니다. 건설 경기는 어땠나요? 건설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도 1%였는데요. 예. 근데 뭐 MB 정부 이후로 건설업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해왔어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 정도면 그냥 평년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건설 투자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건설 업체들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일자리도 좀 많이 줄게 되고 그런 좀 걱정도 되는데 정부가 최근에 이제 민자를 많이 끌어들여서 이렇게 땅 파는 사업들을 많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새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특히 AIB 그 가입해서 이제 뭐 인프라 투자하는 거예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게 뭐 가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건설업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줄 것 같아요. 우리 YTN 라디오에서 이거 인터뷰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AIIB요? 예, AIIB. 네.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건설업에는 호재가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중동 부분이 있는데 나 그 굉장히 아쉬워요. 왜 중동 얘기를 했는지 대통령이 청년을 중동으로 보내라. 중동 얘기보다는 아시아 쪽에 뭐 좀 진출하자. 청년을 보내자 이런 것보다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뭐 조금 어필했을 텐데 뭐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중동 진출 부분 이 2가지 부분은 중동 진출 부분 말고 저희 해외로 건설 투자하는 거예요. 네. 이 2가지 부분은 건설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왜 자꾸 민자 사업을 하려 하는지 민자 사업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할 SOC 사업을 민간 부분에 넘겨서 이렇게 추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작은 민자 사업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민자 사업이 이제 항상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추가 부담을 해야지 된다는 부분 지금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추가 부담이라는 거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면 대략 한 3%대에 할 수 있는데 민자를 끌어들이려면 한 4%대 수익률 이상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현 세대의 SOC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후세대가 다 이거 빚을 갚는 거거든요. 네. 민자 사업에는 공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세대가 다 요금 내서 그 요금에 의해서 이게 빚을 갚는 구조가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현 세대의 부담을 후세대에 넘기는 부분이 있고 또 계층 간 형평성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나 똑같이 내야 되니까요. 세금으로 하게 되면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는 분들은 적게 내고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데 현 구조에서는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누구나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국가부채를 이렇게 은폐시키는 효과가 있죠. 이것도 어차피 국가부채인데 후세대가 갚아야 되는데 이게 국가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은폐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계정 얘기하다가 민자 사업의 문제까지 왔네요. 예, 오늘 말씀 심도 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듣기만 해도 나도 경제학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생생경제학. 네, 경제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제를 짚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물로 보는 한국 경제,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분을 통해서 경제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네, 며칠 전인 3월 22일에 돌아가셨죠. 그 송인상 전 부흥부 장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흥부가 그러니까 지금의 기획재정부죠? 그렇죠. 네. 네,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 부흥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 산업경제 부흥에 관한 계획과 실시의 이 관리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었는데요. 이 1955년 2월에 이 기획처에서 부흥부로 바뀌었다가 61년에 건설부로 바뀌고 나중에 이제 재무부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죠. 네. 이 송인상 장관은 3대 부흥부 장관이었고요. 이 1914년생이니까 101세로 향년 10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마지막 강요 12명 가운데 이 마지막까지 살아 계셨던 분이고요. 이 한국 경제의 개척자다. 그리고 워낙 또 스타일이 젠틀해서 이 재계의 신사다. 그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 뭐니 해도 송인상 전 장관 하면은 경제 개발 몇 개년 계획 이거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됐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 기틀이 된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이 이 송인상 장관의 작품입니다. 1959년에 추진을 했는데 이 4.19 혁명으로 무산됐다가 이 박정희 정부에서 다시 입안돼서 실행에 옮겨지게 되죠. 네. 지금의 그 경제개발 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이 1957년에 부흥부 장관에 오르면서 이 농업이 아니라 공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주의 비료공장과 이 수력발전소 건설을 주도했고요. 1959년에 재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흑자 재정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년 계획이라는 게 이 당시에 해외 원조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유엔의 네이산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 원조 자금을 주로 농업 분야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한국의 발전 전략이라는 걸 만든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송 전 장관은 이 농업이 아니라 공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런 주장을 관철시켰죠. 그게 이 3개년 계획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말 농업이 우리 경제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면은 상당히 허허벌판인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국가의 틀이 다 안 잡혀 있어서 많은 틀을 마련하셨을 것 같아요. 예. 한국은행 총재 시절에 이 공개 채용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예. 나중에 재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이 공무원도 공채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기도 했고요. 이런 일도 하셨군요. 예, 당시에 국민소득이 이 1인당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그런 열악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서울의 당인리 발전소를 그때 지었는데요. 10만 킬로와트급의 발전소를 지었는데 여기에 이 18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규모의 발전소를 파키스탄에 지었을 때는 이 1,500명이 근무를 했더라는 이야기가 이 회고록에 있는데요. 이 미국의 원조가 그만큼 한국 경제 부흥의 핵심적이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원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한국 민족의 자질이 그만큼 뛰어났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이 쌍둥이 건물을 송 전 장관이 지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이 과거 중앙청이라고 그러죠. 조선 총독부 청사 지금 헐렸는데요. 그걸 미 군정청으로 쓰다가 이 정부 청사로 썼는데 이게 문제가 많았죠. 너무 낡기도 하고 가뜩이나 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정부 청사로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비좁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새로 지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이 돈도 없고요. 이 건설할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송 전 장관이 미국을 찾아가서 이 건물 2채를 짓고 한 채는 미국이 써라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건물을 미국 대외 원조처가 쓰고 이 다른 건물이 정부 청사로 썼는데요. 그게 지금 광화문 앞에 있는 이 문화관광부 건물이고요. 다른 한 채는 이 지금 미국 대사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두 건물 모양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쌍둥이 건물이었고요. 이 돈도 기술도 없던 상황에서 이 나름 해법을 냈던 건데 그 당시 한국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부 청사 건물을 이 미국에 이 부탁해서 지었다는 얘기니까요. 장관이 되기 전에 이력은 어떤가요? 예, 설린상고와 이 경성고등상업학교, 지금 그게 서울대 상대 전신인데요. 그걸 졸업을 했고 일제 시절에 산업은행인 이 조선식산은행에 들어갔는데 그렇군요. 이때
예, 한국인 행원이 한 명밖에 안 뽑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 금융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자연스럽게 정부 관료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친일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친일 일명 사정인에도 이름이 올라 있고요. 그렇지만 1949년에 이제 관료를 합류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재무부 이재국장을 지내고 이 한국 최초의 경제 정책인 경제 안정 15원칙을 세우기도 하고요. 이 100억 원에 이르는 이 최초의 국채를 발행한 것도 송 전 장관의 성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일 잘하셨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는 충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송 전 장관이 쓴 회고록을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패와 무능의 시대라고 평가절하돼 있지만 이 낮은 환율을 고수하면서 이 통화량 증가를 억제한 게 이 전후 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의 토대를 닦게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환율과 대일관계, 원조자금 사용 등에 대해서는 꼭 나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꼭 털어주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전 대통령의 이 친미적 성향 때문에 이 경제 정책을 펼 때 다른 관료들의 응원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이 강한 이 독재를 맞서서 어떤 경제 부흥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4.19 혁명 다음에 감옥 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자유당이 그때 30억 원의 선거 자금을 요구를 했고요. 그 예. 선거 자금을 만드는 역할을 이 송 전 장관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4.19 혁명 이후에 이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 일가가 자살을 하고 그 책임을 지고 송 장관이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고요. 나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네. 다시 발탁이 돼서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환갑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이 벨기에 특명 대사로 외교관으로 활약을 하면서 네. 이 유럽 수출을 크게 늘린 그런 신화도 전해지고요. 그때 이제 외교관이 되신 거군요. 그렇죠. 이 10억 달러로 수출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부임했을 때 3억이었는데 그걸 2년 만에 수출을 3배로 늘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글쎄요. 네. 아니 근데 또 이게 흥미로운 게 저도 네.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라디오 방송을 오래 하셨다는 그런 이력도 있더라고요. 예. 이 알기 쉬운 경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알기 쉬운 경제. 예. 네. 장관이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렇네요. 예. 이 외자와 국민 생활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네. 이 우리나라가 아직 괴종시계 하나 못 만들어서 나라 체면이 말이 되느냐. 이 누구든지 시계를 만들고 안경테를 만들 자신 있으면 찾아오라.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오라고 했더니 예. 실제로 몇몇 업자들이 찾아왔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해줬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취율이 좋았나 봐요. 그때만 해도 라디오 방송 많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하여튼 100세 넘게 사셨는데 말년까지도 예. 활동을 많이 하셨죠. 예, 동양라일론 회장을 지냈고요. 네. 전국경제인연합 정경련 부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말년까지 효성그룹 고문으로 활동했고요. 네. 이 남덕우 전 총리는 평소 자신을 내가 제2의 송인상이라고 남들이 불러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네. 한국 경제의 초석을 닦은 사람이고요. 이 평소 소신이 경제는 흐르는 물과 같다. 물꼬를 터주는 장애물을 제거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게 소신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이 일테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이 자유주의 경제 철학하고도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어떤 한국의 성장주의 경제 철학의 어떤 근간을 이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였습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넷버키즈. 국민연금
국민연금 그 대타협도 이틀 남았지만은요, 노사정 대타협 논의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작년 12월이었죠. 노사정이 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를 하고 올해 3월까지 이 노동시장의 우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간극을 많이 못 좁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금요기획, 그래서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민경이었습니다.